안녕하세요. 가구 제작 제품 기획 컨셉트 설정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컨셉트의 이해 해서 컨셉트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었고요. 요 지난 시간에는 가구 디자인 컨셉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는 우리가 총 8가지나 되는 요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요건에 맞춰서 이번 시간에는 이 컨셉트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직접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학습 확인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셉트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자, 이 기능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셉트라는 거는 우리 해결 방안이라고 했었잖아요. 해결 방안. 그래서 이 배경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후에요. 이 니즈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컨셉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콘셉트가 모던한 것이다. 그러면은 자, 이 기능도 모던해야 되고요. 특징도 모던, 그리고 이 사용자들도 모던한 것을 원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바로 컨셉트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엔 사용자가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니즈와 욕구, 취향에 맞춰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료도 모던하게 돼야 되겠고요. 제작 방법이나 형태, 색상들도 전부 이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특정 지어지면은 그때 이제 가격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능 특징에서는 다른 가구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가구와 비슷하면은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겠죠. 자, 다음 사용자, 소비자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구학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니면은 행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들을 또 분리시키고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용자의 세분화, 시장의 세분화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특정한 타겟을 잡기가 너무나 힘들고요. 그리고 이 컨셉트를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욕구와 니즈들이 있는데 그 니즈들을 하나의 특정 컨셉트로 딱 잡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를 세분화하는 거,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재료. 그래서 판매 가능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 적정한 재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과 특징, 그리고 재료, 형태에 따라서 제작 방법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의 가공법과 제작 난이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제작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들게 될 거고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들면은 그만큼 이 가구 제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에 형태,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와 제작 방법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자, 색상, 가구의 기능과 재료 제작 방법, 소비자 대상의 취향에 의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 색상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은 어떤 것인지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이 가구 제품의 색상을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이 여러 가지라면은 한 3-4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격. 그래서 소비자층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보통 원하는 가격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가구 디자인 컨셉트를 범위에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따라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트의 이해, 두 번째 컨셉트의 범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 다른 학생분들이 이렇게 컨셉트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던 자료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를 보시면은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을 위한 가구 해가지고, 자, 왜 요 주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표 자료에는 항상 목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바로 요 목차예요. 그래서 요 목차 나오고 있네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온라인 교육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바깥으로 오프라인 어떤 학교로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가구를 기획하겠다 해서 첫 번째로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배경이 되겠죠. 다음에 소비자를 분석하는 거, 이 니즈를 통해서 어떤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이며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게 소비자 분석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디자인 방향과 컨셉트 같은 말이지만 그죠? 자, 이렇게 방향과 컨셉트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그러면 니즈 파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동향을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즘 동향을 보니까 출산율이 감소를 하는데 대신에 아동 가구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의 육아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한 가구당 5-6명씩 있는 집도 있었고, 그쵸? 옛날에 10명씩 있는 가구들도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한 가구당 아이들이 1명에서 2명 정도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3명 정도 있다 하면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어떤 아이 한 명당, 그쵸? 한 명당 이런 육아 비용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한 아이에 우리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부모의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그래서 우리 다른 여러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한 아이에게 집중해서 키우고 싶은 이런 부모님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산율에 대한 이런 자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것들도 잘 찾아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런 자료를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한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등교 대신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생용 가구 판매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요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요즘 동향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가 중요하죠? 학생용 가구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바로 학생용 가구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학생용 가구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해서 자녀방 및 서재 관련 가구 매출이 40%가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기사를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찾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욕구와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아이들이 편안하게 저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듣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이 최대한으로 편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겠죠. 자, 그래서 바로 소비자 분석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요. 부모의 니즈가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 가구,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사용하는 이 가구는 아이들이 사용을 해요. 그죠? 아이들이 사용자이지만 실제로 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바로 이 아이들의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모의 니즈를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자, 높아진 학구열로 인해서 아이의 학습 활동에 적합한 가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으로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 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가구를 원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그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욕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 아이들을 위한 것들은 이 부모님의 니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니즈도. 자, 그래서 우리 대신에 이 사용하는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 친구의 키와 그 다음 해에 이 친구의 키가 뭐 막 10cm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의 빠른 성장에 따라서 가구의 높이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 교육 방식의 변화 해서 재택교육이 확산되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구도 사실은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좀 포함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스마트 기기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가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센트가 내장되어 있는 책상이라든지요, 아니면 이런 USB 아니면 무선 충전기가 내재되어 있는 이런 가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스마트 기기를 반영시킬 수 있는 가구. 자, 또 아이의 건강. 그래서 이 사용자인 아이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가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바로 시장 세분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의 연령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물론 이제 커 가면서는 우리 해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해마다 또는 이제 뭐 몇 개월 사이로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해마다의 특성들이 조금씩 또 다르죠. 유아기 때와 아동기 그리고 이런 어린이들도 다 전부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령대를 확실하게 잡아서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의 연령대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하는 시기가 다 제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해서 이 니즈를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정 지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 조사하실 때도 그 특정된 부분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 세분화 잊지 말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요. 우리 시장, 자, 현재 시장에서는 그러면 요 아이들을 위한 가구들, 책상은 무엇이 나와 있는지 경쟁사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는 제품들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아예 올인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에 모든 기능들이 전부 들어있는 이런 가구들. 사실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책상 기능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수납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앞으로 책상이 빼져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선생님을 또 불러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마주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책상들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들 성장기에 맞춰서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이런 가구들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장을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구를 디자인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컨셉트가 나오는 과정이요. 절대로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컨셉트 혹은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요, 말 그대로 이제 뇌에 폭풍이 일어난다. 그죠? 이렇게 뭔가 거침없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브레인스토밍은요, 보통 이제 한 5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조금 많은 인원들이 있을 때에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7명의 참가자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죠. 아이디어를요,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책상 앞에 있는 이런 보드가 있고요.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포스트잇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글로써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포스트잇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용 책상 이렇게 주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요, 그냥 거침없이 이 포스트잇에다가 타다닥 써가지고 붙이시는 거예요. 이 보드에다가. 자, 이때 우리 아이디어를 낼 때에요. 특히 나의 의견을 낼 때에 특히나 우리 다른 사람의 어떤 좀 눈치라든지 이런 것들. 이 아이디어 냈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 부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 아니면 너무나도 사소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막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디어의 질도 질이지만 사실은 양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이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거침없이 중간에 우리가 비판받을 걱정 없이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어떤 회의라든지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면은 사실 생각이 멈추게 되고 뇌가 약간 굳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좀 반대 상황을 만들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에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내 아이디어를 말한다 해서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이 붙여졌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보시면 뭐 향기가 난다 책상에서, 그쵸? 그래서 뭐 이런 힐링, 아이들이 이제 뭐 앉아 있으면서 좋은 향기가 나면은 조금 더 심신도 안정이 되고 차분해지면서 우리 집중되는 향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에어컨도 달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ASMR, 그래서 이런 것도 백색 소음도 옛날에 한창 유행을 했었죠. 이런 집중을 할 수 있는, 집중을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조금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것이 훨씬 집중에 또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고, 벙커형, 접이식, 이동식, 수납 공간, USB 충전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 여기는 높이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USB 충전이 되는,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은, 그리고 배선 정리가 잘 되는 가구의 요 특징들, 키워드를 선택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은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하나의 제품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것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요, 비슷한 것들끼리 일단 먼저 묶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실현이 가능한 거, 그리고 조금 더 창의적인 거, 그리고 실제로 요 주제와 적절한 키워드인지를 파악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요, 디자인 방향을 이렇게 잡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디자인 범위, 컨셉트의 범위에 맞춰서 기능은 높이가 조절한 기능, 그리고 충분한 수납 공간, 배선 정리, USB 충전 해서 우리 아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키워드를 적용시켰죠. 자, 이런 재료들도요, 조금 더 이런 고무나무를 왜 선택했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왜 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고무나무라는 재료를 선택을 했는지, 색상은 왜 밝은 우드톤과 화이트로 했는지, 구조 및 형태, 왜 좌측 3단 책꽂이 높이 조절 가능 다리 넓은 상판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재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재료를 선택했다, 요런 논리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 컨셉트 범위에 맞춰서 적용시킨 예시를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컨셉트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컨셉트 범위에는 기능과 특징, 사용자, 재료, 제작 방법, 형태, 색상, 가격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특징 사용자 재료 형태 색상 가격 제작 방법은 전부 소비자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니즈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소비자의 취향과 니즈는 우리 트렌드라든지 트렌드 조사나 우리 시장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렌드 조사,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요. 이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문제점을 해결한 방법이 바로 콘셉트이다. 그래서 이 콘셉트에 맞춰서 기능 특징, 사용자 재료, 형태, 색상, 가격, 제작 방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요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래서 우리 컨셉트의 마지막 설정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과제는요, 여러분들 가구 품목을 한 가지 선정을 하신 다음에요, 컨셉트의 범위에 따라서 아까처럼 기능과 형태, 그리고 색상, 제작 방법, 가격, 그죠? 이런 것들, 재료, 이런 것들 한번 직접 설정을 해보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